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생산적 포용금융 기조에 더해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비교해보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중기대출 금리보다 0.03%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요. 추이로 볼까요? 올해 8월부터 주담대 금리가 중기대출 금리를 뛰어넘어 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금리가 역전된 건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좁혀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큽니다. 3분기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8%인데요. 같은 기간 신규 지급된 중기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보다 약 0.18%포인트 높고요.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은 물적담보대출, 이 회사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담보로 한 대출의 평균 금리보다도 0.01%포인트 높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상생금융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면 0.32%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주담대보다 중기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금리 현상은 이례적입니다. 주담대는 아파트 같은 담보가 있어 연체가 발생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지 않아 중기대출보다 훨씬 안전한 대출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실제 8월 말 중기대출 연체율은 주담대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금리는 더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1년 사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에 맞춰 각각 0.7%포인트 넘게 감소했는데 주담대 금리는 0.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이 은행권이 공격적인 기업대출 영업을 할 때를 제외하곤 주담대 금리가 중기대출 금리보다 높은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동원했죠. 은행권의 하반기 대출 한도를 확 깎아버린 건데요. 이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된 주담대 금리를 살펴봤는데요. 금리 상단은 5% 초중반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 시장 통념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상한 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 투자의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금융당국은 국내 첫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를 내줄 예정인데요. 증거부 김채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각 단위로 자산을 사고 판다. 일종의 지분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선 조각 투자란 쉽게 말해서 비싼 자산을 여러 명이 쪼개서 소유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고가 자산의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일부를 투자하는 거죠. 그동안 이런 거래는 일부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이 나중에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 즉 거래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는 바로 이 2차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처럼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장외에서 조각 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각 투자에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바로 STO, 토큰 증권입니다. 이 토큰 증권과 그리고 조각 투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선 조각 투자는 고액 자산을 소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한다는 일종의 개념이고 STO는 이 조각 투자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증권인 토큰으로 발행하는 하나의 방식을 말합니다. 조각 투자가 넓은 의미의 투자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STO는 그중 하나의 기술적인 발행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조각 투자는 STO의 초기 형태 혹은 전 단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올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3개 컨소시엄이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최대 2곳이 연내 예비인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내년 본인가 심사를 거쳐 2026년 실제 거래 플랫폼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새로운 자산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기초자산 가치 평가와 환금성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조각 투자에 최적화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인가전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각 컨소시엄들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인가는 사실상 국내 STO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참여사마다 색깔이 뚜렷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컨소시엄 가칭으로 KDX는 기존 증권시장과의 연계성, 즉 제도권 신뢰도가 강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TF를 사장 직속으로 꾸리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여의도 내에 KDX 독립법인을 세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넥스트레이드 뮤직하우는 민간 주도의 혁신성과 콘텐츠 자산 유통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협력을 논의한 삼성증권이 최종 불참하면서 힘이 빠졌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측은 삼성증권 불참이 예비인가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음원 조각투자사 뮤직하우와 손잡으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속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에도 부합해 가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대형 자본 대신 전문성과 속도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연과 스포츠 등 실물 콘텐츠로 디지털 자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를 중심으로 상품을 직접 기획이랑 운영하고 발행부터 상장, 그리고 투자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이미 경험해 봤고요. 7년 동안 이걸 해왔고 직접적인 자본의 경쟁보다는 전문화와 속도 그리고 유연성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이 대체 제도권 사업자에 대한 이 참여에 대한 그 우려의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번 인가전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소 코스콤이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시장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선 거래소가 일정 역할을 맡는 게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시장 조성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심사 과정에서 시장 경쟁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본, 인프라, 신뢰성, 유동성 확보 능력이 복합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 중에 어떤 항목을 당국이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유력 후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만 본다면 KDX가 유력하지만 당국이 중소 핀테크 참여 확대, 경쟁성 확보를 중시한다면 민간을 동시에 뽑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고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을 비롯해서 코스닥 중소형 바이오주가 연말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이딴순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를 4,000대까지 끌어올린 외국인.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AI 버블론에 급락했던 전날을 제외하고 최근 7거래일간 코스닥에서 1조 1,0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 기간 코스닥은 5% 가까이 상승하며 코스피를 모처럼 앞질렀습니다. 연기금 역시 올해 상승폭이 컸던 코스피 대형주를 팔고 코스닥 소부장 등을 주로 담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그간 덜 오른 중소형주가 뒤이어 오르는 키 맞추기 장세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도 중소형주로의 자금 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금리가 내리면 기업의 차입 비용이 줄고 운영 투자 자금 조달도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보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주는 이자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 개선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신호로 경기 순환주인 중소형 소부장 기업이 수혜를 받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실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제로금리 시기였던 2009년에서 2015년 코스닥은 약 102%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73%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시장 체질 개선의 신호라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 코스닥 개혁, 상장 요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특히 다음 달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호재로 꼽힙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벤처 중소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로 투자 대상에는 기술력이 있는 소부장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8월에서 10월은 대체로 하락했지만 11월부터는 1%대 상승세로 돌아서며 그 흐름이 1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취임 후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갖고 위기 속에서 빛난 현대차만의 DNA를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도 파트너십과 제품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현대차는 미국 관세 여파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생산과 라인업 강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만 103만 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국내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만의 위기 대응 DNA로 탁월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hat's why staying the course, having a clear strategy, being aligned, being humble, being hungry, as I say, and working hard is the best solution to all the uncertainties. So it's part of our DNA. 무뇨스 사장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 대응 역량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파트너십과 제조 부문 투자, 제품 혁신을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AI를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 가속화는 현대차의 주된 목표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블랙웰 GPU를 공급받고 자율주행부터 스마트 공장, 로보틱스까지 피지컬 AI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는 미래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예산과 외교 대응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오늘 관세 협상 논란이 핵심이었죠? 네, 오늘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워낙 다룰 사항이 많아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된 우려와 관련해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안정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특위에서 한미 협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태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훈성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 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 등 맞춤형 민생 예산과 지방 균형 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관세 대응 명분으로 편성된 1조 9천억 원의 정책금융 예산을 두고 기업 선정 기준도 자금 운용 계획도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채 반영된 점을 들어 졸속 편성, 중복 사업 우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살포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어 이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48%를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 정확히 얼마인가요? 네, 정부는 오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에서 두 가지의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50%, 두 번째는 최소 53% 감축하는 안입니다. 둘 다 최대 감축 목표는 60%로 갔고요. 결국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든 2035년까지 최소 50% 이상, 최대 6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다음 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하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목표 수준이 범위로 제시가 됐는데요.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선 보시다시피 48%, 53%, 61%, 65% 감축 등 이렇게 4가지 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부안이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나온 건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죠. 또 EU와 미국 등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최대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넓은 범위로 발표되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정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낮은 48%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사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산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오자 산업계는 재정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 체계 없는 과도한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업계는 패닉에 빠진 모습인데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 감축 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을 위한 막대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신사업 등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누적 적자가 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수 있어
국민적 부담마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점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강력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0.19% 올랐는데 10.15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기 직전 상승률이 0.5%였던 걸 감안하면 상승폭이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상승세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성동과 용산, 송파, 강동은 물론 동작과 양천 등 한강벨트 지역도 여전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전셋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40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토호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경기도 핵심 지역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과 과천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이른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리는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용인, 기흥, 화성, 광주 등도 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봄 이사철을 앞둔 내년 설 전까지 서울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할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2개월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낼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 뉴 하우스의 핵심 철학은 주거의 영속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신축에 버금가게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더 뉴 하우스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업계 최초의 이주 없는 주거환경 개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